초겨울 날씨도 제법 쌀쌀해졌는데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도서관에서 주셔서 감사하고, 또 날씨나 또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개요는 이제 출판 계기를 다 보세요. 사고와 언어의 관계를 더 심층 연구하고, 과학하는 방법을 6가지에서 3가지로 압축하고, 창의성 기레기를 5가지에서 9가지로 늘리고, 개체의 정의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개체는 이름이 붙여진 모든 것, 이것이 개체로 제가 개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고, 언어, 과학 및 창의성의 관계. 세 번째, 사고, 언어, 과학 및 창의성의 역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용어 정리하기의 중요성. 용어 정리하기의 중요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란, 그리고 진리 찾기란, 이런 거를 가볍게 살펴보고 끝내려고 합니다. 차별화되는 점은, 초판과 차별화되는 점은 사고와 언어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개체의 정의도 수정 보완했다. 이것이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 과학을 하는 방법도 6가지에서 3가지로 압축 정리했는데 이것입니다. 첫째, 새로운 것에는 대상, 속성, 관계입니다. 대상은 좀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명사 혹은 명사구로 이름 붙여진 것들입니다. 속성은 형용사, 부사, 자동사 등으로 이름 붙여진 것들입니다. 관계는 타동사로 혹은 전치사구, 타동사로 이름 붙여진 겁니다. 이것들 속에는 이제 언어학적인 배경이 깔려가지고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것들을 새로운 것을 찾아 이름을 지어 개체화하기가 첫 번째고, 둘째, 의의뿐만 아니라 지시물이 있는 개체의 속성을 더 바르게 정의하기. 여기서 용어를 2종류로 나눴습니다. 제가 나눈 게 아니고 프레게, 19세기 독일의 유명한 논리 철학자, 언어학자 프레게가 쓴 그 Sense and Reference라는 논문이 있고, 거기서 어휘가 2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애플 같은 거는 사과 같으면은 사과라는 뭐 어떻게 생겼고 어떤 맛이 있고 하는 언어 내적 데피니션이 있고, 사과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세상의 지시물이 있습니다. 그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레퍼런트. 그러니까 언어 내적 그것을 센스라 하고 가리키는 대상을 레퍼런트라고 하는데, 어휘는 센스와 레퍼런트가 있는 것이 있고 센스만 있고 레퍼런트가 없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드래곤 같은 단어, 가령 뭐 피노키오라든지 로미오 앤 줄리엣, 문학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은 센스만 있는데 그것이 실존하는 이 세상에 레퍼런트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거에서 어휘가 2종류로 되니까 의의뿐만 아니라 지시물이 있는 개체를 잘 바르게 정리하고, 셋째, 지시물 없이 의의만 있는 개체도 찾아 정리하기. 이 3가지가 공부하는, 과학하는 그 핵심이다. 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창의성이 있다는 것은 결국 과학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하는 3가지를 잘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번에는 독립적인 5장으로 독립시켜서 제가 발전시켰습니다. 이 5장을 먼저 읽어보는 것도 이 책을 즐기는 팁이 될 것인데, 이것들은 저자의 사유와 경험을 통해 찾은 방법들인데, 처음 3가지는 과학을 하는 방법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나머지 6가지는 그것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세상이 뭐냐, 사고가 뭐냐, 언어가 뭐냐, 과학이 뭐냐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고 1921년도 책에 나오는 데피니션대로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비트겐슈타인의 정의를 따르는데, 비트겐슈타인은 정의만 던지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관계라든지 그 용어가 진정한 의미, 역할 이런 거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각기 제멋대로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자,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뭐 사실들의 총합, 사고는 사실들의 그림들, 언어는 명제들의 총합, 과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도식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한 60, 70%입니다. 요거를 지금부터 이해시키겠습니다. 잘 보세요. 세상,
the world 혹은 the world. 이것은 세상은 사례인 것의 모두이다. 위트겐슈타인은 이 21년 논리 철학 논거에서 1장부터 7장까지 모든 문장을 명제로 표시하고 명제에는 끝에 1년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는 위트겐슈타인의 고유 번호입니다. 1장의 챕터 제목됩니다.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은 사례인 것의 모두이다. 사례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 사건들. 이게 얼마나, 난 이거 한 문장을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을 정의해라. 아니, 빛으로 말하면 200광년이 넘는 은하계의 이 지평. 이 지평을 누구 보고 하라면은 뭐 온갖 소리 다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딱 한마디로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의 총합이다. 사례들의 총합이다. 빅뱅부터든지 아니든지 간에 빅뱅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들의 총합이 지금 현재 상태 아닙니까? 지금 이 우주의 상태, 세상의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 철학자다. 철학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자꾸 하고 하면 철학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마디로 세상을 정의했다. 이 사람이, 위트겐슈타인이 독일인이니까 the world is alles. 세상은 모든 것이다. Was there fall is. case, 경우, 사례인 것들의 모든 것이다. 이런 것인데 영어가 있고 한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런 걸 도구 영어를 다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세상은 개체들의 총합이 아니라 사실들의 총합이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면 큰 덩어리, 우주 덩어리 이렇게 물질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건 보통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래서는 정리가 안 돼요. 세상을 커다란 우주의 덩어리라고 하면은 그것은 완전히 정의 안 된 이상한 하나의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사실들의 총합. 세상을 물질적으로 하면은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두 번째, 물질들로 변하면은 각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소들의 위치, 장소적인 위치와 각 구성소들의 속성과 각 구성소들 간의 관계가 정의되어 있지 않는 엉망진창이다. 그건 정의가 제대로 된 정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뭐냐 하면 크고 큰 이 우주 덩어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우리 보통 사람이고 위트겐슈타인은 사실들의 총합이다. 자, 사실들이란 건 명제로서 표현되는데 문장으로 명제가 세상과 일치하면 그걸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들의 총합이다. 자,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정의했다. 세상을 두 문장으로 정의했으니까 이거요. 이 두 문장을 가지고 학부 강의에서 이걸 한다면 1시간, 2시간 이야기하고 숙제를 내고 막 이래도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하, 위트겐슈타인이 이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자, 이제 두 번째 사고를 정의하겠습니다. 이 사실들에 대한 논리적 그림이 생각이다. 논리적 그림이 생각이다. Das logische Bild der Tatsachen ist der Gedanke. 생각이 사실에 대한 논리적 그림, 사실들에 대한 논리적 그림. 복수입니다. 이거 복수인 것도 책에서 다 왜 그런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사실들에 대한 한 조각 그림이 생각인데 그림은 앞에 로지셔, 로지컬, 논리적이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위트겐슈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는 세 종류의 그림이 있다. 하나는 뭐냐? 페인팅 하는 거, 회화적 그림. 두 번째는 공간적 그림, 조각, 건물 이런 거, 공간적 그림. 세 번째가 논리적 그림이다 있겠어요. 그럼 이 도대체 논리적 그림이 뭐냐? 이게 또 대답죠. 이건 자, 사실들은 저 꽃이 분홍색이다. 저 나무가 이 나무보다 크다. 이런 여기 앉아가 여기 한석정 교수님이 여기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을 저 꽃은 분홍색이다는 사실에 해당하는 논리 형태적 그림인데 이거 보세요. 저 꽃의 레퍼런스가 U, 전체 집합의 한 원소이다. 이 U는 분홍색을 띤 개체들의 전체 집합. 지금 있잖아요. 제가 브라운에 있을 때 predicate logic이라는 게 있어요. predicate logic은 자연 언어를 논리적 부호로 어떻게 바꾸느냐를 연습하는 건데 그걸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 꽃의 레퍼런스가 전체 집합의 원소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논리적 그림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논리 구조라는 거예요. 논리적 구조인데
논리적 형태적 그림은 유니버셜하다, 보편적이다, 인류 보편적이다. 이거예요. 아까 저 꽃이 분홍색이다, 이 나무는 저 나무보다 크다 작다, 이런 그거에 대한 그 느낌에 머릿속에 든 거는 똑같다.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언어로 표현될 때는, 개별 언어에 표현될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영어는 이렇게, 일본 사람은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위트겐슈타인 당시에 이미 언어가, 우리의 생각이 유니버셜하고 개별 언어는 다르고, 소위 말하는 촘스키가 말하는 유니버셜 그래마, 이런 개념이 위트겐슈타인 머릿속에는 이미 들어있었다고는 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봅시다. 촘스키 이론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촘스키 언어학에서 촘스키 이론으로 가면 DS, SS, LF, PF. LF는 로지컬 폼이에요. LF를 세멘틱스라고 그래요. 세멘틱스로 가기 전 단계인데, 로지컬, 촘스키가 왜 자기 이론, 현대 이론에서 의미 쪽을 LF라고 했겠냐? 로지컬 폼이라고 했냐? 어디서 용어를 빌려왔다고 봐요? 촘스키가 바로 이 위트겐슈타인에서 로지컬 폼을 빌려왔대요. 제가 이 로지컬 폼 이해하려고 아무리 해도 설명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철학과 어디과 다 물어봐도 다 엉뚱한 소리예요.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 답은 가까이 있는 거야. 촘스키 그래마의 로지컬 폼에 나와 있는 로지컬 폼을 내가 왜 내버려 두고 엉뚱한 데 가서 찾느냐? 뭐냐면은 이런 사실들을 보면은 뭔가 이것이 맞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유사한 로지컬 폼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각, 사실들에 대한 생각. 세상과 사고의 관계를 봅시다. 세상은 일어난 사실들의 총합이고, 사고는 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참인 생각들은 세상과 일치하는 거고, 맞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세상과 정확히 일치하면 참이라고 하고, 세상과 참인 생각은 세상과 사고를 이퀄 관계에 놓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넓고 넓은 세상을 일부만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세상이 우리 사고보다 넓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고 거짓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측면에서는 세상보다 우리의 사고는 더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과 사고는, 세상이 사고보다 더 클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은, 세상이 사고보다 넓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못 가본 세계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보다 많은 것을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세상의 넓은 구석을 보려고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definition, identification을 해야 사실이 되고 이거 세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사실들보다 더 크게 사고를 폭을 넓혀주는 상상력. 이거의 중요성은 뭐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과학의 근원이 되니까. 그러나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도 사실과 다르거든요. 세상과 다른 거. 그럼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거는 윤리 교육적인 문제고 법적인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세상과 사고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러면 위트겐슈타인은 요건 요거대로 정리하고 요건 요거대로 정리하고 이거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가 채워 넣는 거죠. 이제 생각과 명제를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명제에서 생각은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게 표현된다. 그래서 그 밑에는 생각은 의미 있는 명제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표현되면 생략대가 있어요. 생각이 표현되면 의미 있는 명제이다. 생각은 명제이다. 표현되면 명제 속으로 표현될 수 있다. 생각과 명제 간에, 생각이 논리적 그림이라면 말로 묘사된 건 언어적 그림이라고 제가 씁니다. 언어적 그림은 아무도 안 쓰는데 제가 씁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이 두 장면을 보고 논리적 그림이 뜨면은, 아, 김자경이가 네 옆에 앉아있다. 이런 우리말로 하는 것, 이것은 언어적 그림이라. 아시겠죠? 생각은 곧 의미 있는 명제이다. 그래서 명제와 언어의 관계를 보면은 위트겐슈타인의 언어는 명제 중심 언어다. 명제들의 총합이 언어이다.
명제들의 총합이 언어이다. The Gesamtheit that is the Sprache. 스프라이를 오그덴이 The Language라고 번역했어요. 명제들의 총합이 언어이다. 이걸 가지고 언어학자들이 엄청 공격합니다. 뭐 명제 말고 뭐 문장이 엄청 많은데 의문문도 있고 명령문도 있고 뭐 감탄문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피트겐슈타인이 언어에 그런 많은 게 있는 걸 몰라서 이런 말 했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은 트집을 문제가 아닌 걸 억지로 문제를 삼는 거예요. 발목 잡듯이. 언어 내에는 이렇습니다. 언어 내의 명제는 평서문 1이 있고 감탄문이 있고 평서문 2가 있고 평서문 1은 사실 참인지 거짓인지가 판단되는 것. 이것은 판단할 수 없는 것. 영어로 말하면 법조동사가 쓰인 모든 문장. 이거는 법조동사가 쓰이지 않은 모든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이런 게 다 있는데 지금 명제, 언어 내의 명제는 사실 저는 이거를 명제, 감탄문도 명제로 봅니다. What a beautiful girl she is 하면은 그걸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거는 감탄문은 이런 건 명제 아니다. 주관적인 평가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논리 수학적으로는 객관적인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니까 객관성을 강조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개인이 가진 생각, 사고, 철학, 과학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감탄문도 그 사람이 가진 하나의 그 표현, 세상에 대한 묘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탄문도 참으로 명제에 포함시키고 평서문 중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그는 키가 크다. 그는 키가 크다 이런 건 우리가 수학 시간에 중고등학교 때 참인 명제가 아니라 그래요. 명제가 아니라 했잖아요.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니까 크다 작다를. 그러나 나는 그거를 명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엄밀히 말하면 논리 수학적으로는 평서문 1이란 거예요. 명제는 이 평서문 1의 요 90도 정도밖에 안 돼. 그러나 제가 그런 것을 포함시키고 감탄문을 포함시키고 해서 이렇게 넓힌 것은 피트겐슈타인이 언어 명제를 이야기하면서 언어의 너무 일부분만 묘사하고 있다고 비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명제의 범위를 가급적 확대하면서 물론 책에서는 왜 이렇게 하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트겐슈타인의 언어는 뭐라? 바로 이것 중심. 좁게 말하면 명제 중심의 언어관이다. 왜? 명제가 이 세상을 기술하니까. 이 세상을 묘사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의문문, 감탄문 하고 하지만 언어의 핵심은 평서문입니다. 평서문 중에서도 더 확실한 것은 명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피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핵심을 보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였다. 이제 세상, 사고, 언어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아까 이건 이미 말씀드렸고 사고와 언어는 거의 같다. 그럼 어느 정도 같은가? 이것도 궁금해하죠. 그래서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사고와 언어는 완전 일치, 비가츠키가 여기 등장하는데 이건 내가 생각과 언어가 일치하지 않아요. 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하고 표현하지 않을 때 정말 미워 죽겠네. 가만히 있으면 그게 생각은 있는데 언어는 없잖아. 그때 그런 장면을 보고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과학 밖의 일이다. 지가 속으로 생각하고 자버리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과학 밖의 일이고 두 번째는 비개념적 언어, non-conceptual speech. 이건 이제 비가츠키의 이야기입니다. 개념이 없는 말이 있다 이거라. 생각이 없는 말. 그건 뭐냐면은 신앙송 할 때 목소리와 톤, 인토네이션에 신경 쓰고 멋지게 읽는데 내보기가 역겨워 이래 읽는데 그때 내보기가 역겨워 어쩌고 시 내용 하나하나를 리허설 하는 사람이 chanting 하는 사람이 이해하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같은 거 뗄 때 익숙한 노래 18곡 이런 거 부를 때 노래 가사를 의미를 다 생각지 않는데 그리고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봉두난발 이것은 김태훈인가 누군가의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소설에서 나오는데 봉두남발이란 것은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머리가 막 흥건해진 채로 질끈질끈 묶고 다니는 그걸 봉두남발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현대인 학생들이 그걸 공부 안 하고 봉두남발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 언어는 있는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독일어를 모르는 분이 아까 독일어 문장을 만났다. 어? 언어는 있는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래어를 만났을 때 많은 상황에서 바로 비개념적 언어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다음 비언어적 사고. 말은 없는데 thinking이 있다. 이걸 비가츠키는 이런 걸 해요. 익숙한 일. 운전 같은 거 익숙해졌을 때, 운전할 때. 운전할 때 자동으로 거의 하는데 이때 생각은 좀 있습니까? 난 생각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비가츠키는 non-verbal thinking의 것으로 익숙한 옷 입기 일상적인 것. 익숙한 거 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제가 비언어적 사고에 제가 생각하는 예는 이겁니다. 떼창 같은 거. 떼창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 마음속에 생각은 있는데 그걸 표현할 단어가 없어가지고 쩔쩔맬 때가 있어요. 사전을 뒤지고 남을 찾고 인터넷을 뒤지고. 떼창이란 것은 시골집에 이런 문에 있을 때, 시골에 한지 문이 있을 때 겨울에 밖을 내다봐야 되잖아요. 구멍을 뚫어놓으면 추우니까 작은 유리창을 대가지고 작은 창구멍을 만든 거 그걸 떼창이라 그래요. 그럼 떼창 이런 게 우리가 만나면 우리 개념 모르잖아요. 떼창을 나는 시골에 살아서 그런 창을 알거든요. 있는데 개념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그리고 떼창을 공부할 때까지는 몰랐던 거 지금은 알죠.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이래 했는데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것은 뭐냐면 non-conceptual speech나 non-verbal thinking은 뭐냐면은 사고와 언어가 불일치한다는 것. 사고와 언어가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일치가 아무리 봐도 별 트리비얼하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 비가츠키는 뭐를 중시하느냐면은 비가츠키도 언어적 사고, 언어를 이용해서 생각하는 것. verbal thinking. 그 비가츠키의 책에서 언어 발달의 4단계, 사고 발달의 3단계 이랬는데 태어났을 때는 비개념적 언어, 아무 뜻도 없는 말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사고지 싶어요. 사고인데 비언어적. 언어로 표현 안 하는 사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들었냐면 사고와 언어가 따로 출발하는데 어린아이가 3살이나 7세 때부터는 겹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어적 사고의 영역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언어적 사고라는 것은 중요한 코어인데 이것이 이합 집산을 거듭하면서 평생 가는 거죠. 완전 일치는 안 하고 완전 불일치도 안 하고 이런 상태로 가는데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비트겐슈타인의 이야기는 비트겐슈타인이 사고가 표현되면 언어다고 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 이 언어적 사고,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적 사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가츠키는 이것 플러스 양쪽의 것도 설명했지만 양쪽 것이 트리비얼하고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저거 비가츠키 이해하는데 한 1년, 2년 걸리거든요. 실컷 공부하고 나니까 안 해도 되는 걸 괜히 했다 싶더라고요. 왜냐? 그냥 밀어붙여도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여기 이퀄을 했는데 사고와 언어가 완전 일치냐? 이거 이퀄은 좀 무리가 있어요. 약간 구불구불한 대충 일치하는데 불일치하는 부분을 생각해봐도 비가츠키가 제일 이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저걸 파헤친 명그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분이 했는 것도 기껏 해봐야 그런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지만 크게 보고 무시하면 좀 그런 걸 걸로 밖에 내면은 사고와 언어가 일치한다는 쪽에 돌아왔어. 자, 이제 과학으로 가겠어요. 참인명제의 총합이 전체 자연과학이거나 자연과학들의 총합이다. 첫째, 여기서 전체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자연과학을 헤아릴 수 없는 명사로 보고 하나의 내추럴 사이언스로 보고 물리, 생물, 수학 등등을 사이언시즈로 해가지고 복수로 보기도 하고 단수로 보기도 하는 차이뿐이고 이 말은 그냥 참인명제의 총합이 자연과학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독일어로 영어로 써놨어요. 참인명제의 총합.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언어가 뭐였어요? 명제의 총합. 과학은 뭡니까? 명제 중에서도 세상과 일치하는 참인 명제의 총합. 어떻습니까? 과학은 언어의 부분 집합. 과학은 언어의 일부다. 예?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연과학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문사회과학은 어떻게 됐냐? 인문사회과학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문사회과학이 배제되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문사회과학이니 자연과학이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요즘 식으로 나눈 이 카테고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연과학적 접근법을 쓰는 학문이면 다 자연과학이다 이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자연과학적 접근법을 쓰는 인문사회 자연과학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보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연이라는 수식어는 불필요한 것이 된다. 이 책에서는 앞으로 자연을 생략한 과학이라는 용어를 쓸 것이고 수학 논리학의 바탕 위에서 검증이 가능한 자연과학적 접근법을 쓴 모든 인문사회 자연과학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검증의 기준은 자, 과학은 뭐라고요? 과학. 이 시대의 과학이 뭐냐? 참인 명제의 총합.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버드 도서관에 있던 경대 도서관에 있던 누구 머릿속에 누구 논문에 있던 간에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의 과학은 뭐라? 지금 이 순간 참인 명제를 총합이다. 집합으로. 아니 이런 걸 딱딱 이렇게 내리는 거 보면은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을 천재라고 합니다. 그럼 과학이 그렇다면은 과학을 할 때는 과학을 한다는 건 자연과학적 방법이란 건 뭐냐? 제가 생각하는 이겁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 세상과 일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낸 결론이 세상과 일치해야 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검증 기준은 1차적인 검증 기준은 세상입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상과 내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반복 가능성, 리피터빌리티 해가지고 내 주장을 다른 사람이 동일한 과정으로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검증이 되는데 거기다가 그 주장에 수학 논리학적 오류 없음. 자, 제가 이렇게 감히 1, 2, 3을 제안했는데 자연과학이든 수학이든 의과대학이든 와서 과학한다 하는데 그럼 과학한다는 게 검증 기준이 뭐요?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세 가지에서 빠진 게 있느냐 이거. 빠진 게 있고 이건 빠졌다. 이거 넣어라. 그럼 중요한 걸 주시면 제가 넣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이거 그래서 인문사회과학이 배제되는 게 아니고 과학적 접근, 자연과학적이라고 해서 자연도 뺍시다. 과학적 접근법을 쓰는 모든 것은 과학이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은 누가 훗날에 우리가 그냥 나누는 거, 편의상 나누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요. 거라는 거지. 자, 그럼 그렇다면은 개별과학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래? 간단하죠. 개별과학이 달라 보이는 것은 즉 생물학과 물리가 그리고 화학과 물리가 그 다음에 미생물학과 전체 물리학이 달라 보이는 것은 다루는 개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개체의 종류가 달라지면 방법과 도구가 달라져요. 가령 아주 미세한 나노 세계를 다루면 대단한 전자 현미경이 있어야 될 것이고 뭐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 저 멀리 있는 천체를 관찰하려면 대단한 망원경이 있어야 돼요. 도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쓰는 도구, 조사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란 것은 각 개별 학문이란 것은 이 두 겹의 껍질을 벗기고 나면 남는 건 이건데 이것은 아직 내가 증명하지 않았는데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과학의 핵심은 뭐냐? 개체와 학이, 즉 이름 짓기 및 개체의 속성과 개체 간의 관계를 저것밖에 없더라. 그래서 저는 문학이 언학에 뭐 어쩌고 언학이 문학을 어쩌고 인문과학이 사회과학을 어쩌고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을 어쩌고 난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의미를 안 둡니다. 아시겠어요? 그 벽이란 건 인위적인 벽이고 꼭 그래야만 했을 이유가 없는 벽들이었다 이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아까 보여줬던 이 그림으로 가면은
이 관계는 아까 세상 사고를 설명하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또 사고와 언어를 설명하고 말씀드렸고, 이제 과학은, 언어는 명제들의 총합인데 과학은 참인 명제들의 총합이니까 거짓 명제가 있기 때문에 과학은 정확히 언어의 부분집합이다. 맞죠? 사고의 역할, 내가 철학도 아니고 사고의 역할, 과학의 역할을 어떻게 규명합니까? 이 등식, 위트겐슈타인의 해석에는 이 등식에서 이제 나는 언어학자로서 언어, 명제들의 역할만 찾아내면 이것은 곧 사고의 역할이 되고 이것은 과학의 역할은 언어의 역할 속에 갇혀 있으므로 그게 곧 과학의 역할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트겐슈타인의 이 네 개의 정의에 이걸 던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포착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것들의 역할이 뭐냐? 그것은 언어학자로서 명제들의 역할을 밝혀내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이 작업이 제가 하는 작업이다 이 말입니다. 위트겐슈타인을 바닥에 깔고 제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하, 언어의 역할을 규명하면 사고와 과학의 역할은 저절로 정의된다 이거.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언어의 역할부터 제일 먼저 갖고 있었어요. 언어의 역할이 뭐다라는 걸 내 나름대로 명제의 역할을 머릿속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제 눈에는 훤히 보이더라 이거야. 뭐가? 이게 언어의 역할이 이거니까 사고의 역할도 이거네. 과학의 역할도 이거네. 이런 식으로 유추 내지는 다 정리가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럼 언어의 명제의 역할. 이거 1형식 SV, 2형식 SVC, 3형식, 4형식, 5형식. 이거 있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운 문장 형식 아닙니까? 이걸 대학원에 갔더니 말이요. 스테이지버그라는 유명한 그래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7형식으로 분류해요, 문장을. 평서문을.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은 그린밤, 크크 이런 영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7형식으로 분류해요. 스탠포드에 나온 게즈다, 색 이런 사람들은 형용사, 동사를 48형식으로 구분해요. 자, 이러면 대학에서 강단에 선 사람이 야, 여러분 명제는 5형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7형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48형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장단점은 이거고 저거고 하면 좋은 강의일 것 같습니까? 나쁜 강의일 것 같습니까? 나는 그런 강의는 강단에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지식의 양만 늘려놨지 아무것도 던지는 게 없다. 뭐였단 말이야. 그런 강의 별로 안 좋아요. 나는 제가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했다면 대학에 와서 애들이 쳐다보고 선생님 문법 하는 거 한마디 배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27, 8년 전에 문법 어학교육원에 어학당 강사로 쓸 때 똑같이 말할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생각한 게 이거예요. 1, 2형식은 주어 자리에 나온 개체 1에 대한 속성을 정의한다. The sun is shining. The girl is pretty. The girl is a nurse. 이때 이걸 전통적으로 1, 2형식으로 갈라놨지만 그러나 문장의 역할로 변해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주어 개체의 속성을 이야기해요. 주어 개체의 속성. 아, 그래. 주어 개체의 속성을 이야기하는구나. 3, 4형식은 3형식은 개체가 2개, 4형식은 개체가 3개인데 3, 4형식은 주어 개체와 목적어 개체들 간의 2자 또는 3자 관계를 정의한다. 그러니까 the girl bought a dress 하면은 the girl과 dress와 관계가 buy, bought. 이 동사가 그걸. Tom knows, John knows Mary 하면은 존과 메리의 관계가 러브 관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 4형식은 관계를 정의하는 거다. 5형식은 뭐죠? 개체 1,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 그 다음에 개체 2의 속성. 그러니까 문장 하나가 관계 하나와 속성 하나를 정의하는 게 5형식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 2, 3, 4, 5형식을 다 합치면 뭐예요? 속성과 관계를 정의하는 거예요. 속성과 관계. 이걸 인수분해 해버리면 개체 하나,
관계 하나가 되고 속성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거잖아요. 1, 2형식과 마찬가지고 요거 관계는 1, 2형식이고 요거 관계는 3형식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하, 이게 끝이 아니고 제가 그 다음에 생각해낸 건 이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개체를 찾아내면 이름을 짓잖아요. 그럼 이름 짓기가 뭐냐? 가령 개체 전화기에 이름이 없다고 하자. It is a telephone 또는 its name is a telephone. 이것은 이형식 문장을 사용해서 명명, 네이밍 할 것이다. 또는 we name our daughter Sheila. 우리 딸을 쉴라라 부른다. We call this spade. 이걸 스페이드라고 부르겠다. 이처럼 오형식 문장을 써서 명명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름 짓기도 문장으로 개체의 한 가지 속성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름 짓기도 아까 봤던 2형식 아니면 5형식 문장이고 이름도 어떤 엄격히 말하면 개체의 속성 중에 하나죠. 김노주란 이름은 나란 이 개체의 속성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 봤을 때는 이름부터 지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의를 내리면 언어, 명제의 총합인 언어의 역할은 자, 이름이 없는 어떤 것에는 이름을 지어 개체화하고 개체는 그 속성을 개체는 간에는 그 관계를 정의한다. 요것이 이제 이것이 언어의 역할이고 사고의 역할이고 과학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령 뭐 책에 도서관에서 무슨 생물학 책이다, 교육학 책이다 하면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분야에 등장하는 개체들의 속성을 정의하고 개체들의 관계를 정의한 게 이 책이다. 물리학 책을 보면은 물리학 요 분야에 등장하는 개체의 속성을 정의하고 관계를 정의하는 게 이거다. 내가 우리 아들을 기계공학부 공대 보내놓고 입학시켜놓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쫙 한 잔 마시면서 임마가 내 영문과 교수가 지는 기계공학부 갔다고 좀 폼을 잡는 것 같아. 나를 무식한 아빠로 아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해서 야야, 너가 기계공학부에서 공부하는 게 뭔지 아니? 하니까 아직 입학해봐서 강의 하나도 안 들었는데 내가 어찌 아노? 아빠가 가르쳐줄게. 기계공학에 등장하는 개체들의 속성과 개체들 간의 관계를 공부하는 거야, 임마. 가서 앞으로 4년 열심히 다녀봐. 결국 그거지. 그겁니다. 자, 언어가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어가 역할이 이거니까 사고의 역할도 이거고 과학의 역할도 이거거든. 그러나 책을 쓸 때 저는 사고부터 이야기하니까 사고의 역할부터 정의하고 언어 역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처럼 책은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제가 할 때는 언어학자로서 언어의 역할을 분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트겐슈타인이 만든 이 등식에 의해서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사고 언어 과학의 역할, 사고 언어 및 과학의 역할은 이름이 없는 어떤 것에는 이름을 지어 개체화하고 개체는 그 속성을 개체 간에는 그 관계를 정의한다. 이거에 대해서 이름이 없는 어떤 것에는 이름을 지어 개체화하고 하는 건 요거는 11년 전 강의에서 빠졌어요. 제 사언가창, 사고 언어 그리고 과학과 창의성 초판에는 빠졌어요. 근데 이것의 중요성을 빠뜨린 걸 인지하고 집어넣은 것이 개정정보판이고 지금 현행판이다. 그래서 여러분 등산을 가거나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하루 종일 해보세요. 이것 이외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는가? 제가 알기로 10수년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더라. 내 강의를 듣는 학생도 한 10년간 내가 이런 걸 강의했는데 학생들 이거 예외가 있거나 한번 생각해봐 봐라 하면 생각 못 해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 있네요. 개체란 그러면 이제 개체란 요건 좀 어려운데 개체란 이름이 붙여진 모든 것인데 이름이라고 해서 명사나 명사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개체는 말이죠. 나 이거는 지금부터 이것은 이제 위트겐슈타인이 요까지만 했는데 이 밑에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건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겁니다. 개체는 대상도 사물, 현상, 상태가 있는데 복 같은 거, 타이푼 같은 현상, 태풍, 상태, 뷰리 이런 게 있고 속성에는 형용사로 나타내는 거 pretty, 자동사로 나타내는 거 run, 부사로 나타내는 거 fast, 보호명사구로 나타내는 거
she is a kind girl 같은 경우에 보호명사, relationship을 나타내는 거 타동사, 간혹 가다간 전치사도 있어요. 그건 좀 책량해놨어요. 주석에 붙이고. 지금 이거 뭐냐면은 개체 내부의 이 구조 그림을 그린 것은 제가 오랫동안 언어학을 하면서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내면서 제가 했는데, 가령 언어의 자의성 이런 걸 arbitrariness in linguistics를 이야기할 때 언어는 용어죠. 용어와 그 가리키는 대상 간에는 필연성이 없다. 인과관계가 없다. 그래서 가령 물 같은 경우 우리는 물이라고 하고 중국 사람은 수이라고 하고 미국 사람은 워러, 독일 사람은 바서, 다 다르지 않느냐. 이러면 주로 명사를 예를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어의 arbitrariness를 이야기할 때 명사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용사, 부사 모든 품사에 다 적용됩니다. 가령 우리는 빨간 있는데 저쪽 사람은 영어 사람은 red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앞에 에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in front of라고 하잖아요. 다 달라요. 아시겠지? 우리는 걷는다 하는데 저 사람은 walk라고 하고, 우리는 달린다 하는데 저 사람은 running이라고 하니까 모든 품사, 용어는 다 용어와 그 가리키는 것과의 관계는 arbitrary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개체란 이름이 붙여진 모든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책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과학학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용어 정리학인데 보세요. 없는 이름 새로 짓고 있는 이름 정리하자. 이거 무슨 초등학교 다닐 때 불조심 16자 표 같죠? 봐라. 없는 이름 새로 짓고 있는 이름 정리하자. 없는 이름을 새로 지으면은 우리의 인식의 세계를 넓혀줍니다. 우리의 인식의 세계를 넓혀줍니다. 못 보던 걸 보게 합니다. 있는 이름 정리하면은 인식이 맑고 투명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인식의 세계가 넓어지고 맑고 투명하게 되면 뭐가 좋습니까? 왜 좋습니까?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인류가 이 지구 우주의 지배자로서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식을 지평을 넓히고 맑고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인 이야기고, 개인적으로는 왜 좋으냐? 개인적으로는 행복합니다. 머리가 맑고 투명해질수록 행복해지고, 그리고 인식이 넓어질수록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얘기지만 돈벌이도 잘 됩니다. 돈벌이 잘 돼요. 그러니까 이건데 결국 창의성이 있다 없다, 이제 창의성으로 넘어갑니다. 창의성이 있다 없다는 과학하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이다. 결국 사고, 언어, 과학 및 창의성은 거의 동일한 개념이다. 그 역할이 위에서 이야기한 것이므로 공부의 목적은 주어진 대상들, 개체라고 해도 되고 대상들을 오감으로 보고, 우리가 오감으로 보고 느끼며 그 결과를 말로 글로 투명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왜 공부하느냐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자기 분야의 어떤 대상들을 관찰하고 그거에 대한 자기 느낌과 결과물을 말로 투명하게 발표하고 글로 투명하게 써서 발표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훈련인데 이게 공부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말과 글로 투명하게 하려니까 용어 정리하기가 중요하고, 용어 정리하기가 사실상 과학의 거의 대부분이다. 이것이 1979년 이때 내 학부 2학년 때인데, 학부 2학년 1학기 때 신호영 교수가 계대 계시다 우리 대학에 첫 해에 와가 1학기에 한 80명 앉혀놓고 철학 개론을 강의했어요. 철학하는 방법 온갖 걸 너무나 명강인데, 이분이 철학을 하려거든 당신 주변의 용어를 정리하라. 이거 지나가듯이 말하는 걸 내가 여백에 적어놨죠. 여백이잖아. 철학을 하려거든 당신 주변의 용어를 정리하라. 철학을 나는 과학으로 바꿨죠. 학문, 언어학. 그러면 과학을 하려거든 당신 주변의 용어를 정리하라. 언어학을 하려거든 당신 주변의 용어를 정리하라. 그래서 내가 신호영 교수를 여기 계실 때, 제가 처음에 젊을 때, 처음 전임이 됐을 때 신호영 교수를 만나가 선생님이 옛날에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지요 하니까 빙긋이 웃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 철학 결혼이라는 것은 특이한 강의인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엎어서 자요.
소수 학생만 듣는데. 그래서 한 학생이 100점, 그 당시는 점수를 주거든요. 100점 땄어요. 여학생이. 나는 99점 땄어요. 100점 딴 학생이 철학과를 전공하러 가서 석사, 박사가 돼가 강의를 하고 있다가 한 40쯤 됐을 때 세상에 별 의미가 없다 해서 자살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신호영 교수를 만났어요. 그때 내가 그래서 그때 교수님이 제 100점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철학과 가서 계속 공부하다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99점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네, 그런 말 했는데. 그래, 어쨌건 이것이,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것은 79년 학부 2학년 때 46년 전 이야기인데, 46년 6개월 전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시작과 끝이 같아지더라. 시작과 끝이. 신호영 교수의 저 말씀을 계속 46년간 추적해가 오니까, 그게 바로 공부와 과학하고 하는 요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죠. 저분은 아마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경북대 학부 2학년 때 컨사이언스 그래머 돌아가신 최준기 교수가 연구법칙을 했어요. 그거를 제가 서울에 가서 석사, 박사 수료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 갔는데 박사 수료하는 89년 1학기 때 박남식 서울대 영문과 교수가 컨사이언스 그래머는 300페이지고 그게 원스판은 한 1200페이지쯤 돼요. 그 1200페이지 되는 걸 교재로 쓰는 거라. 그래서 내가 강의실에 유학을 앞두고 강의실에 탁 앉아 있으니까 시작과 끝은 통한다더니 학부 영어 교육과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거의 축소판을 갖고 시작하더니 79년에 아니 89년에 10년 정확히 지나서 내가 이거에 1200페이지짜리 책을 가지고 박사과정 마지막 학점을 듣네. 이러니까 처음과 끝이 교묘하게 맞았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이걸 릴케의 새벽이라고 하는데 라이나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한 구절을 살펴보자. 1903년 2월에 릴케가 젊은 시인 프란츠 크사버 카푸스에게 보낸 편지. 이거는 편지글이 9개인데 4시가 됩니까? 평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내인데 묻지 마라. 당신 자신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당신에게 쓰라고 시키는 그 원인, 근거를 되돌아보라. 그리고 그 이유가 당신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보라. 만일 글을 쓰는 것을 못하게 되었을 때 당신이 죽음을 택해야만 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응? 있습니까?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은 당신이 깨어있는 밤에 가장 적막한 시간에 진정 서야만 하는가를 되물어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도 대학에 들어와서 갈 길을 잃고 방향을 잃은 사람들은 밤늦게 새벽에 조용히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생각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거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내가 이거 공부해서 교수를 할까? 아니면 내가 이거 공부해서 좋은 회사로 갈까? 내가 이거 뭐 할까? 그래서 그것이 시키는 내면에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성공하게 돼 있다. 내면에 시키는 대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하룻밤 이틀밤 세우는 거를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브라운대 내 첫 학기에 한 학기에 16주 동안에 엄청 미국 가면 과제를 매주 냅니다. 3과목 들으면 3과목, 4과목이 다 과제가 나오니까 과제가 다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6주 끝나고 나니까 한 60일을 1시간도 안 자고 밤을 새운 게 60일이더라고. 한 학기에. 그래서 내가 내보다 앞서서 공부했는 선배들이 다 이렇게 살았을 텐데 응? 이거 공부도 성전 안 하던 것들이 가끔 한 3시간 자고 와서 잠을 못 자가 피곤하니 밤새면 한번 했니 하고 폼 잡고 있는데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이 밥 먹듯이 하는 일이야. 그거는 생활이고 밥 먹듯이 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걸 잘 알아 이 말이야. 자, 진리 찾기 이것도 이제 제 얘기인데 Truth is 진리는 사실들의 집합이고 진리 찾기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 속에서 우리가 참이라고 믿는 무엇을 찾아가는 것. 그러므로 진리는 끊임없이 변한다. 이런 건데 진리를 사실들의 집합, 진리 찾기를 과정으로 정의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여기서 뭘 보느냐면은
그래, 이건 이제 뭐냐면은 학생의 참 의미라는, 제가 매일 신문에 쓴 글인데, 이것도 인간이 모두가 학자고 학생이고 간에 다 학생이다 이거예요. 학생. 교수도 학생이라는 거라. 학자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학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수들이 그죠. 자꾸 뭐라 하냐면은 나는 가르치는 자고 교수고 너희들은 배우는 자 아니냐 이러면서 자꾸 학생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꾸 주려고 하는데 그런 식의 태도는 좋은 게 아닙니다. 학생과 교수는 같이 연구해 나가는 동반자고 학생이 경험이 좀 더 작을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 그래도 공부를 안 해서 최근에 내가 지난달에 수험생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걸 또 썼어요. 매일신문에. 공부 좀 알았고 이걸 읽고 아무도 안 읽어 그런데 근데 이건 또 뭐냐 경북대학교 신문에 아까 진리를 과정으로 보면은 끊임없이 변하고 이런 말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을 이걸 이제 진리도 프로세스라는 글을 경북대 신문에 썼어요. 그래 왜 진리도냐? 진리도 프로세스는 2학기에 썼고 1학기에 쓴 거는 인생은 프로세스, 인생은 프로세스를 썼기 때문에 2학기에 시리즈로 인생만 프로세스가 진리도 프로세스다.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깨달음의 종류가 남인데 듣고 배워서 깨닫는 거와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게 있는데 그 소극적, 적극적으로 제가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 소극적 깨달음을 딛고 적극적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논문이나 책은 바로 이런 적극적 깨달음을 담은 것들이어야 한다. 데카르트의 명제에서 생략된 목적어가 뭐냐?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한다, 뭘 생각한단 말이요? 데카르트가 목적어를 생략했어요. 뭘 생각한단 말입니까? 그 잃어버린 목적어를 제가 찾아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공부하는 대상, 공부하는 그걸 찾는 거죠. 뭐로? I think of its name and properties. 어떤 거의 이름이나 속성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개체요. 그리고 그 개체들 간에 다른 개체들 간의 관계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 뭐를 해? 어떤 개체의 이름을 생각하고 그 개체의 속성을 생각하고 개체가 여러 개면은 그 개체들 간의 관계를 생각한다. 고로 내가 존재한다. 내가 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 질문을 해주시고 내가 책 5권을 가져왔는데 질문하는 분에게는 내 책을 안 갖고 있는 분이 질문하면은 제가 책을 드리겠습니다. 한 권은요, 송승달 명예교수님 드려야 되고, 한 권은 이 기획실장님 드려야 되고, 이거 3권 남았어요. 우리 명예교수님은 내가 특별히 존경하기 때문에 가정으로 배달을 했고, 영문과 교수들은 다 일일이 따로 줬고, 뭐 그러니까. 자, 질문하세요. 아까 공부를 하는 이유라고 하면은 진리를 오감으로 다각도 탐구한다. 그것을 자신만의 말로 글로 전제된 것으로 표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공부라는 것을 인텔리전스적인 지적 공부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니는 데는 인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인성이라든지 뭐 범절이라든지 그런 걸 배우는 거 EQ, 이모션에 해당하는 건 배제하고 공부에만 국한시켜서 인텔리전스에 국한시키면 바로 정확히 그거다. 그런데 그걸 말로 안 해서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해서 말로 하는 것이 강의고 그렇게 해서 글로 써서 발표하는 게 논문이고 책인 거라. 별거 아니지. 그런데 사실 말로 글로 표현하지 않고 머리 안으로만 해도 이해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하지만 저희는 굳이 말로 글로 이걸 표현하지 않고서는 못 찾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있나 생각하면 인간은 이런 거를 굳이 남한테 알려줘서 그걸 뭔가 타인과 공감하고 소수에 전달해서 자기가 아는 거를 굳이 남한테 또 전달하고 이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뭔가 포가 있어서 그러니까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 자네가 지금 아주 자네는 내 강의 들었으면 아주 칭찬을 많이 들을 학생인데 정확히 지금 뭐냐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끊임없이 세상하고 세상에 알리기 가는 게 내가 5.98장에 나오는데 뭐냐면은 자네 세월 한 번 줄 테니까 나와 나중에.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야. 우리 인간은 그죠. 필라소피라고 할 때 필은 러브고 소피아는 트루스잖아. 그러니까 필라소피란 게 love truth거든. love the truth. 진리, 알에 대한 사랑이 간절함이 철학이거든. 그러면 그래서 뭘 알았잖아.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강한 욕구가 뭐냐면은 남이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을.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경문왕 때 왜 당나귀의 귀를 가진 임금님 이발사가 당나귀의 귀를 가진 분이 항상 모자를 2건을 쓰고 있는데 이발사가 가가 깎다 보니까 세상에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인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개체를 발견한 거야. 새로운 개체를 발견하고는 세상이 알리지 않으면 미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대나무 밭에 가서라도 막 외쳤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 인류사에 보면은 진리를 외치다가 순교하거나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릴케로 돌아갔을 때 아까 그랬잖아. 릴케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거를 꼭 써야 되는가? 그 다음 2번째, 내가 이거 쓰고 죽을 수도 있겠는가? 이걸 되물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필라 사건 같은 데도 보면 글을 쓰고 잡혀가서 죽고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첫 번째, 2번째 욕구가 알에 대한 욕구. 알고 깨닫고 나면 남에게 전달하고 알리고 싶은 욕구. 이 2가지는 사실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46년 전 신호영 교수 철학개론에서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그 좋은 질문인데 내가 아주 잘 대답을 할 수 있지. 나는 49년 전에 46년 전에 이미 들어가 알고 있는 거야. 자네 말이 맞아, 그래. 그래. 교수님도 똑같은 욕구로 와서 학생들에게 알리고 학생들이 자기 자식 손주들한테 똑같이 알렸으면 좋겠어서 그런 욕구에서 교수도 강연을 하시고 계신다. 그렇지. 그렇지. 옛날에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어떤 영어 강사는 말이요. 출석을 끝날 때 부릅니다. 끝날 때 딱 부르고는 출석부를 딱 옆에 끼고 빠른 걸음으로 서문으로 백호관 쪽으로 걸어갑니다. 왜? 학생이 잘못 해석하고 번역했는 걸 물을까봐. 겁나서 빨리 집으로 도망가는데 하루는 한 놈이 집요하게 교수님 하면서 이 새끼가 백호관은 없었고 그 당시에 체육관까지 따라온 놈이 있었어.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니 왜 저거 따라오노 하니까 교수님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건 옛날 교수님이 사실들 그런 분들 들어 많았어요. 학생 질문할까봐 덜덜덜 떠는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우리 요즘은 모르는 걸 당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못하면 내 연구거리가 되기 때문에 질문하라 이거라. 마음대로 질문하라 이거라. 내가 언제 다 한다고 했어요? 내가 여기 적힌 것만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제가 읽었던 바테오비치가 1603년에 낸 1072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그 만물은 우선 2가지를 분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2가지가 실체와 속성이다 라고 했는데 그 선생님 말씀하신 그 개체와 그 속성이라는 일이랑 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분석인 것 같고요. 아마 그게 그 나중에 한 150년 뒤에 그 조선에 들어와서 그 당시 그 다산이 그 바테오비치가 얘기한 그 실체와 속성으로 이 세상이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같은 상황에서 그 당시에 그 이정조 대학원으로부터 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 마침 그때 들었던 그 이 세상은 마테오비치 본리학 같은 그 실체와 그 속성이다. 그래서 그 이와 기를 그 각각 그 속성과 그 실체에 해당하는 해석을 해서 그거를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정교한테 그 보고를 올렸더니 그 정도가 그 자네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단히 참신한 해석이다 라고 했던 그런 그 얘기를 지금 정민 교수 책에 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선생님 그 말씀하신 이 개체와 속성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질문하기보다는
제가 입학했을 때 그때 그 물리대 국문과에 계시던 김천수 교수님이 쓰신 꽃이라는 그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꽃이라는 이름을 불러줌으로 해서 비로소 나한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결국은 이 이름 짓기와 그 이름 짓기 위해서 결국 그 속성이 겹성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대단히 신선하게 그러니까 영화에 들어있습니다. 처음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김수수 시로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이름을 짓기는 이제 그 개체의 출발점이죠. 개체가 아닌 것이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나는 하나의 보잘것없는 몸짓이었다. 그러나 그가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내가 그에게 가서 꽃이 되었다 이 하거든요. 그때 몸짓이라는 건 뭐냐면 무의미한 것, 나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런데 이름을 불려가 개체가 됐을 때 그것은 이제 인식 속에 존재하게 되고 유의미한 꽃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건데, 아까 교수님이 그 실체와 속성이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실체와 속성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그 프레게가 했던 이 세상에 용어가 두 종류가 있다. 레퍼런트와 센스, 의의와 지시물이 다 동시에 존재하는 게 있고 책이나 사과처럼. 그러나 수상명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뭐 유니콘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작품에 등장하는 이름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센스만 있고 의의만 있고 개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들리고 그런 차원으로 아까 속성과 실체하실 때 그런 저는 느껴졌고요. 아까 명희 교수님, 회장님께서 약간 조금 미스하시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속성은 이름도 속성이고 그런데 속성만 어떤 개체의 속성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체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속성과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개체와 속성이 아니고 개체는 당연히 존재하고 개체의 속성과 관계인데 이 관계를 빠뜨리시고 계시니까 꼭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우리 세상은 어지럽고 항상 이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 심지를 굳게 갖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굳건히 걸어가고 지켜갑니다. 어때요? 죽기 직전까지.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좋은 위법면시를 추구하는 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자, 고맙습니다. 예.